대은리, 지리산자락에 안개 낀 산록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은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곳처럼 보였다. 풍화된 나무덧문이 달린 기와지붕 한옥집들이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좁은 흙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이곳에서 전통은 단순히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근간이었다. 그리고 그 전통 중에는 기여할 수 없는 자들은 안쓰럽게 여겨질 뿐 좀처럼 가치 있게 평가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다. 이하은은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마을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그녀의 창문에서 그녀는 익숙한 연극처럼 아침 시장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상인들은 숙련된 솜씨로 좌판을 정리했다. 아이들은 수레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전반적인 웅성거림 위로 울려 퍼졌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물통을 채우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삶은 꾸준한 리듬을 이어갔고 하은은 실제보다 더 두껍게 느껴지는 유리창 너머로 이 모든 것을 관찰했다. 새벽부터 그 창가에 있었구나.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겨울 내내 심해진 기침소리가 뒤따랐다. 김혜림은 작은 한옥 집안을 천천히 가로질렀고 한때 고답던 자세는 병으로 인해 구부정해져 있었다. 김쌍둥이에게 새 조랑말이 생겼어요. 하은은 움직이지 않는 다리 위에 덮인 담요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박 아주머니는 어제 빵 때문에 빵집 주인과 또 다투고 있어요. 혜림은 하은의 수동이자 옆 작은 상에 한방차 한 잔을 놓았다. 넌 모든 걸 다 알아채는구나, 그렇지? 그럼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은은 눈까지는 닿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26세가 된 그녀는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어야 했다. 대신 그녀는 아픈 어머니에게 의존했고 어머니의 힘들게 쉬는 숨결 하나하나에서 자신이 짐이라는 것을 느꼈다. 수년간의 자수선으로 강하고 민첩해진 하은의 손은 무릎에 놓인 미완성 자수선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달빛 비추는 숲을 달리는 늑대들의 섬세한 무늬를 따라갔다. 그것은 촌장의 부인이 의뢰한 것이었는데 그녀는 마을에서 하은의 바느질 솜씨를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오늘 한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야. 혜림은 다시 한번 기침이 몸을 뒤흔들자 가슴에 손을 대며 상기시켰다. 하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값이 점점 더 비싸졌고 그들의 얼마 안 되는 저축은 거의 바닥나 있었다. 그녀는 해가 지기 전에 자수선을 마칠 수 있기를 바라며 손이 허락하는 한 빠르게 작업했다. 밖에서는 갑자기 시장의 정적이 흘렀다. 하은은 광장에 들어선 낯선 이에게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키가 크고 따뜻한 봄 날씨에도 불구하고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가수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자세에서는 위험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월광족 중 한 명이 마을에 왔어. 옆집 최할머니가 하은의 창가에 들르며 속삭였다. 그들은 절대 대낮에는 오지 않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틀림없어. 하은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누구요? 월광족 말이야. 길을 흡수하는 자들. 그들의 주군이 돌아오셨다고 하네. 할머니는 성호를 그었다. 혜림이 그들 옆에 나타났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리안. 불운을 부를 거예요. 그러나 최할머니는 계속해서 하은이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김태환 주군이 돌아와 그들의 조상 대대로 이어진 자리를 되찾았어. 수백 년 만에 지도자가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그건 그저 이야기일 뿐이야. 혜림은 악마를 쫓는 표시를 하면서도 주장했다. 아이들을 겁주는 이야기. 그렇다면 왜 그의 사절이 우리 광장에 와 있는 걸까? 최할머니는 낯선 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도전했다. 하은은 박민우 촌장이 눈에 띄게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도포를 입은 인물에게 다가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대화가 오갔고 박 촌장의 얼굴은 점점 더 잿빛이 되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은은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에 좌절하며 물었다. 최할머니는 귀를 기울였다. 메시지에 대한 것 같아. 그리고 인간 사절에 대한 이야기. 낯선 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져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너희 주군께서는 너희 마을에서 지능과 용기를 겸비한 인간 사절을 필요로 한다. 그들에게는 후한 보상이 따를 것이다. 군중 사이로 웅성거림이 흘렀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자원자가 없군. 낯선 이의 웃음은 차가웠다. 실망스럽지만 놀랄 일은 아니지.
주군께서 매우 불쾌해하실 것이다. 하은은 생각할 틈도 없이 소리쳤다. 제가 가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의 창문으로 향했다. 해림은 비명을 지르며 하은의 어깨를 붙잡았다. 하은아, 안 돼. 그러나 하은은 이미 손을 들었다. 제가 간다고요. 낯선이가 그녀의 창문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처음으로 가달해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피부는 달빛처럼 창백했고 그의 눈은 놀랄 만큼 호박색이었다. 그의 완벽하게 고요한 얼굴에는 비인간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당신이군. 그는 감추지 않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둥근 얼굴, 풍만한 몸,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덮은 담요를 훑어보았다. 당신이 김태환 주군께 사절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건가? 하은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걷는 것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네. 구경꾼들 사이로 충격과 불만의 웅성거림이 퍼졌다. 해림의 손가락이 하은의 어깨를 파고들었다. 낯선이의 표정은 회의감에서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이름이 무엇인가? 이하은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당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이하은. 그녀는 자신의 자수선을 가리켰다. 제 손은 빠르고 제 마음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는 당신의 주군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떨지 않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낯선이는 미소 지었다. 그의 차가움보다 어딘가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미소였다. 좋아. 해질년에 다시 와서 당신을 데려가겠다. 그는 군중을 향해 말했다. 주군의 사절이 선택되었다.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가 성큼성큼 걸어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해림은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하은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이 무슨 관계란 말이냐? 하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한의사 선생님이 엄마 치료비가 얼마나 들 거라고 하셨죠?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니? 상관 있어요. 그 낯선이가 보상에 대해 언급했으니까요. 후한 보상이요. 하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이것이 엄마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 해림은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네 목숨을 대가로? 그들은 사절을 필요로 하는 거지 희생자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은은 자신이 완전히 확신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성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 창가에 앉아서 삶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너는 내게 전부야. 해림이 속삭였다. 하은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렇다면 제가 이걸 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저 모두가 안쓰럽게 여기는 소녀 이상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소문이 퍼지면서 이웃들이 그들의 문을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만류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병적인 호기심 때문에. 늦은 오후에는 마을 선앙당 지기, 세언행당 지지가 찾아와 축복과 함께 모원 경고를 건넸다. 하은은 그들의 말을 모두 들었지만 그녀의 결정은 변함이 없었다. 해가 먼 산 뒤로 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직접 수놓은 옷깃이 달린 단순한 푸른색 저고리와 치마였다. 제가 주군을 만나러 간다면, 그녀는 애써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적어도 단정하게 보여야죠. 어둠이 내리자 낯선이는 말없이 이끄는 가마를 타고 돌아왔다. 마을의 건장한 남자 2명이 돈을 받고 하은을 집에서 기다리는 가마로 옮겼다. 그들이 그녀의 수동의자를 들어 올릴 때 그녀는 문간에 서 있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하은이 보았던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연약해 보였다. 돌아올게요. 하은은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라며 약속했다. 가마 문이 닫히는 소리는 하은의 등골에 한기가 흐를 만큼 결정적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유일한 집에서 멀어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결정을 내렸는지 아니면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했다. 어느 쪽이든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월흥정으로 가는 길은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고 안개 낀 산속으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동안 밤의 존재들이 지배해온 곳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원하지 않던 소녀의 하은은 그들의 영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월흥정으로 가는 여정은 하은이 예상했던 것보다 길었다. 가마는 빽빽한 숲을 꾸준히 올라갔고 고목들이 좁은 길을 가득 메워 나뭇가지들이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마저 가로막는 지붕을 이루고 있었다. 이따금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을 보았지만 그것이 짐승의 눈빛인지 다른 무언가의 눈빛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얼마나 더 가야 하죠?
그녀는 자신을 이준호라고만 소개한 낯선 이에게 이미 조급해하며 물었다. 그의 호박색 눈은 무심한 듯 그녀를 살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지금쯤 돌아가겠다고 애원할 텐데 저는 대부분의 인간이 아니에요. 하은은 등 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제 질문에 답해주지 않으셨어요. 이준호의 입술이 실룩거렸다. 월흥정은 보이고 싶을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다 왔다. 그의 말에 소환된 것처럼 나무들이 갑자기 개활지로 바뀌었고 월흥정이 그들 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 어두운 돌과 하늘을 찌를 듯한 솟아오른 기와지붕이 있는 거대한 건축물이었다. 해태와 천마 같은 신화 속 동물 조각들이 성벽에 박혀 있었고 가마가 다가오는 것을 돌눈으로 지켜보았다. 횃불이 거대한 철문을 에워싸고 있었고 불꽃은 마당에 길고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은은 숨을 들이쉬었다. 월흥정은 장엄하면서도 섬뜩했다. 위압감을 주기 위해 세워진 힘의 기념비였다. 그녀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기로 다짐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다. 가마는 넓은 돌계단 아래에 멈췄다. 이준호가 먼저 내렸고 이어서 경비병 2명에게 하은을 도우라고 지시했다. 제 의자가 필요해요. 그들이 단순히 그녀를 들어 올리려 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경비병들은 가마 뒤에서 그녀의 수동의자를 꺼냈다. 그것은 몇 년 전 그녀의 상태가 영구적이라는 것이 확실해지자 마을 목수가 만든 단순한 나무 구조물에 철제 바퀴가 달린 것이었다. 자리에 앉자 하은은 저고리를 다듬고 턱을 들어 올렸다. 준비됐어요. 월흥정의 웅장한 입구홀은 고딕 양식의 화려함의 진수였다. 아치형 천장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고 수백 개의 촛불을 든 거대한 샹들리에가 대리석 바닥과 테피스트리로 장식된 벽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다. 하은은 주변을 둘러싼 복잡한 예술품들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고대 전투 장면 신화 속 생물 그리고 보석 같은 풍부한 색조로 짜여진 왕실 대관식 장면들이었다. 주군께서 어좌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준호는 정기적으로 갑옷이 서 있는 넓은 복도를 따라 앞장서며 알렸다. 성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은은 자신들의 움직임을 따라오는 시선들을 의식하게 되었다. 문간이나 복도에서 인물들이 노골적인 호기심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창백한 손 뒤로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경멸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휠체어를 탄 여자를 본 적이 없나요? 하은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이곳에 자원에서 들어온 인간을 본 적이 없다. 이준호는 하물며 당신처럼 독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은 더욱 그렇다. 라고 정정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들은 복잡한 늑대와 까마귀가 새겨진 거대한 이중문에 도착했다. 하은이 마을 이야기에서 들었던 월광족의 상징이었다. 검은 갑옷을 입은 경비병 2명이 문을 열자 어자가 있는 방이 드러났다. 방은 거대했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된 높은 창문들로 조명되어 달빛을 포착해 돌바닥에 핏빛 무늬를 흩뿌렸다. 가장 끝에는 검은 대리석으로 된 단 위에 광택이 나는 뼈와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듯한 단 하나의 어좌가 있었고 그 위에 김태환 주군이 앉아 있었다. 멀리서도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대리석으로 조각된 듯한 얼굴, 날카로운 광대뼈, 강인한 턱, 그리고 내면의 빛으로 타오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까마귀 날개처럼 검었고 창백한 피부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어깨까지 흘러내렸다. 그는 왕관을 쓰지 않았고 검은 옷 위에 단순한 은빛 패만을 걸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왕족다운 풍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방은 하은이 들어서자 침묵하는 신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집단적인 시선을 물리적인 무게처럼 느꼈지만 대신 꾸준한 손으로 수동의자를 앞으로 밀고 나가는 데 집중했다. 이준호는 단 아래에서 멈춰 깊이 허리 숙여 절했다. 주군, 이하은 대은리 마을 출신으로 주군께 인간사절로 봉사하겠다고 자원한 자를 소개합니다. 김태환 주군의 눈은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듯한 놀라운 눈빛이었고 하은에게 강렬하게 고정되어 그녀의 피부를 따끔거리게 했다. 한참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수수께끼를 살펴보듯이 그녀를 연구했다. 가까이 오너라. 그가 마침내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하은은 수동의자를 움직여 단의 첫 계단에 닿았다. 폐하, 계단을 오를 수 없습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태도에 신하들 사이로 충격과 웅성거림이 흘렀다. 이준호는 그녀 옆에서 몸을 굳혔다. 불손한 인간을 데려온 것에 대한 처벌을 예상하는 듯했다. 모두가 놀랍게도 김태환 주군은 어좌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와 그녀 앞에 섰다.
가까이서 본 그의 존재감은 더욱 위협적이었다. 고대의 힘이 물결처럼 그에게서 뿜어져 나와 공기 자체가 무겁게 느껴졌다. 왜 자원했느냐 이하은. 그가 그녀의 수동이자 주위를 천천히 돌며 물었다. 네 종류의 인간들은 보통 우리 종족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기 마련인데. 필요에 의해.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 보상이 필요합니다. 놀랍도록 솔직하군. 그의 은빛 눈이 가늘어졌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군. 하은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어쩌면 호기심도 있었고 매일 창문에서 똑같은 마을 광장을 보는 것에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불꽃 같은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한 여성 신하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표정은 경멸적이었다. 죽은, 설마 이 망가진 인간을 사절로 사용하실 작정은 아니시겠죠? 다른 종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까? 말 조심해라, 릴리스. 김태환 주군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네가 나의 의도를 추정하는 것인가? 릴리스라고 불린 여인은 즉시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주군. 김태환 주군은 다시 하은에게 시선을 돌렸다. 사절의 역할은 지능, 신중함 그리고 용기를 필요로 한다. 신체적 능력은 부차적이다. 저는 앞에 세 가지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은은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0년 동안 없이 지내왔습니다. 20년이라고? 그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릴 적 병이었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나머지는 온전합니다. 김태환 주군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인정 혹은 존경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네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제가 짐이 고비극이며 동정받고 잊혀져야 할 존재라고요. 하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말은 늘 그랬듯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인간과 그들의 좁은 시선이라. 김태환 주군은 신하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모두 나가라. 이준호와 빅터를 제외하고. 신하들은 줄을 지어 나갔고 많은 이들이 하은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다. 이준호와 은빛 머리카락에 나이 든 월광족만이 남았다. 빅터는 나의 수석 고문이다. 김태환 주군은 나이 든 월광족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가 임무를 들은 후 받아들인다면 너의 임무를 설명해 줄 것이다. 빅터는 앞으로 나섰고 그의 태도는 위험 있었지만 주군보다는 덜 위압적이었다. 인간 사절의 역할은 위험이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은 아가씨. 당신은 우리 영역과 우리의 보호를 받는 인간 마을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소한 분쟁을 협상하며 우리 종족 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특이한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의 보상은요? 하은이 물었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10배나 낼 수 있을 만큼의 금화다. 김태환 주군은 말했다. 게다가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도 받을 것이다. 하은은 이것을 고려했다. 얼마나 오래 봉사해야 합니까? 1년입니다. 빅터가 대답했다. 그 후 당신의 봉사가 만족스러웠다면 계약을 갱신하거나 추가 보수를 받고 마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고 그것이 하은을 경계하게 만들었다. 무엇을 말씀해주지 않는 겁니까? 김태환 주군의 입술이 미소를 띠는 듯 구부러졌다. 예리하군. 이 직책은 또한 당신이 이 월흥정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 종족 중에는 인간을 그저 식량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다. 당신은 나의 개인적인 보호를 받을 것이지만 모든 이가 나의 칙령을 마땅히 따라야 하는 대로 존중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이다. 김태환 주군의 은빛 눈은 그녀를 꿰뚫어보는 듯했다. 하지만 자원할 때 이미 알고 있었지 그렇지 않은가?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짐작은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앉아있군. 김태환 주군은 관찰했다. 자비를 구하지도 않고 두려워 떨지도 않고 흥미롭군. 빅터가 헛기침했다. 하은 아가씨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은은 말을 끊었다. 수락하겠습니다. 김태환 주군은 새로운 흥미를 가지고 그녀를 살폈다. 당신 마을의 모든 인간들이 이처럼 단호한가? 아니면 당신이 예외인가?
폐하. 저는 20년 동안 삶을 옆에서 관찰해왔습니다. 기회는 좀처럼 나팔을 불며 자신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회가 나타나면 재빨리 잡거나 영원히 놓쳐야 합니다. 김태환 주군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부드러움이었지만 하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준호. 그가 명령했다. 하은 아가씨를 동관으로 안내하라. 푸른색 방이 적합할 것이다. 이준호는 허리 숙여 절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주군. 하은이 이준호를 따라 어저가 있는 방을 나서려 할 때 김태환 주군이 다시 말했다. 이하은. 그녀는 수동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했다. 예, 폐하. 잠시 그는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고르는 듯했다. 월흥정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네 마을의 창문보다 이곳이 더 편안하기를 바란다. 그 수수께끼 같은 말과 함께 그는 다시 어저로 돌아가 살짝 고개를 끄덕여 그들을 물러가게 했다. 이준호가 성의 미로 같은 복도를 따라 그녀를 안내하는 동안 하은은 어떤 시험을 통과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 시험의 매개 변수와 결과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월흥정에서 어떤 게임이 진행되고 있든 그녀는 이제 그 게임판의 한 조각이 되었고 복도를 따라 그녀를 따라오는 속삭임으로 미루어 볼 때 모든 이가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푸른색 방은 하은이 경험했던 어떤 사치도 뛰어넘었다. 침실은 넓어서 그녀의 수동의자가 어두운 나무로 조각된 화려한 가구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 사파이어색 휘장이 달린 4주식 침대가 한쪽 벽을 지배했고 푹신한 의자들이 놓인 응접실은 불꽃이 즐겁게 춤추는 벽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욕실이었다. 고대의 성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현대적인 설비가 갖춰져 있었다. 주군께서는 당신의 상황을 아시고 이 방을 개조하셨습니다. 이준호는 욕조의 손잡이와 좌석이 특별히 설계된 세면실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그분은 당신의 필요를 예상하셨습니다. 하은은 낮아진 화장대의 광택, 나는 나무 위로 손을 쓸어 넘겼다. 오늘 아침에 저를 선택하셨는데 말이죠. 이준호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주군께서는 모든 것을 아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오늘 전에도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 생각에 그녀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월흥정은 여러 곳에 눈이 있습니다. 이준호는 문으로 향했다. 오늘 밤은 쉬십시오. 내일부터 임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가 떠난 후 하은은 새 방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사이즈에 맞는 저고리 치마로 가득 찬 옷장, 속옷이 들어있는 서랍, 심지어 그녀가 작업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재료가 들어있는 바느질 도구 세트까지 발견했다. 세심한 배려는 인상 깊으면서도 불안감을 주었다. 그날 밤 잠은 그녀를 외면했고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월광족 주군은 왜 그녀를 선택했을까? 그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 걸까? 새벽이 다가올 무렵 그녀는 마침내 잠이 들었지만 몇 시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한 인간 여인이 들어왔는데 그녀가 성에서 본 첫 인간이었다. 중년의 여인으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었고 친절하면서도 절제된 표정이었다. 저는 마사입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 수레를 밀며 말했다. 머무시는 동안 당신을 돕게 될 겁니다. 당신은 인간이군요. 하은은 침대에 앉으며 관찰했다. 마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중에는 기꺼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급여도 좋고 가족까지 보호해줍니다. 그녀는 작은 상에 아침 식사를 차리기 시작했다. 저는 여기 1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렵지 않나요? 하은은 능숙한 움직임으로 침대에서 수동의자로 몸을 옮기며 물었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겁니다. 마사가 정정했다. 두려움은 당신을 표적으로 만들고 존경은 당신을 살려줍니다. 그녀는 섬세한 도자기 찻잔에 차를 따랐다. 주군께서 식사 후 도서관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천장이 3층 높이까지 솟아있는 거대한 방이었다. 벽마다 책장이 늘어서 있었고 움직이는 사다리와 위층을 가로지르는 좁은 통로로 접근할 수 있었다. 중앙에는 등받이가 높은 의자들로 둘러싸인 거대한 오크 테이블이 있었고 그곳에 김태환 주군이 고풍스러운 서류들을 검토하며 앉아 있었다. 그는 마사가 하은의 도착을 알렸을 때나 문이 닫히고 그들만 남았을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은은 기다리면서 낮에 그를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을 비출 만큼 충분한 빛이 스며들었다. 그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젊어 보였다.
어쩌면 30대 중반쯤일 수도 있었지만 마을 전설에 따르면 그는 5세기 이상 살았다고 했다. 책을 읽느냐 하은 아가씨?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며 물었다. 책이 있을 때마다 읽습니다. 그녀는 대답했다. 데얼리에서는 흔치 않지만요. 이제 그가 눈을 들어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무엇이었지? 한국 전래동화 모음집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머니를 치료하는 한의사 선생님의 의학 서적이었고요. 절충적인 선택이군. 그는 주변의 책장들을 가리켰다. 여기에는 읽을 거리가 부족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마음껏 이용하도록 해라. 감사합니다. 하은은 수동의자를 테이블 가까이로 움직였다. 하지만 폐하께서 저를 문학 이야기를 하려고 부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여전히 직설적이군. 그는 서류 하나를 그녀에게 밀었다. 이것은 대은리를 포함하여 나의 보호를 받는 5마을의 인간의회에 보내는 서신이다. 당신의 새로운 직책을 설명하고 우리의 지속적인 협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하은은 서류를 훑어보며 형식적인 언어와 외교적인 어조에 주목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게 아닌데요. 무엇을 예상했지? 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유혈 사태를 경고하는 그런 것을요. 그녀는 인정했다. 김태환 주군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두려움은 쓸모가 있지만 지속적인 평화는 더 섬세한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 그의 은빛 눈이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서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하은은 더 신중하게 다시 읽었다. 잘 작성되었지만 이 구절은요. 그녀는 한 단락을 가리켰다.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종종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근처에 붓을 집어 먹물을 묻혀 작은 수정을 가했다. 그녀의 대담한 행동이 그들 사이의 공기 중에 맴돌았다. 방금 월광족 주군의 말을 수정했군. 김태환 주군이 읽을 수 없는 어조로 말했다. 제 의견을 물으셨잖아요. 하은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대답했다. 솔직함을 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그저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그는 웃었다. 자신마저 놀라게 하는 듯한 풍부한 소리였다. 빅터가 당신이 골치 아플 수도 있다고 경고했었지. 그가 옳았군. 그는 서류를 다시 가져와 그녀의 수정을 살펴보았다. 골치 아픈 것이 사절에게 가치 있는 자질입니까? 그 골치 아픔의 본질에 달렸다. 김태환 주군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 옆에 설 때까지 테이블을 돌았다. 말해보라 이 하은. 나를 볼 때 무엇이 보이는가? 그 질문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손목을 까딱하는 것만으로 제 목숨을 끝낼 수 있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군. 두려움은 여기서 아무런 목적도 없어요. 그녀는 마사의 이전 감정을 되풀이하며 말했다. 그리고 폐하께서 어차피 냄새를 맡으실 것 같고요. 과연? 그는 커지는 호기심으로 그녀를 살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나를 볼 때 괴물만을 본다. 당신은 괴물인가?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의심할 여지 없이요. 그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걷어 산을 내다보았다. 나는 5세기를 살았다 하는. 제국이 흥망성쇠하는 것을 보았다. 인구를 황폐화시킨 역병을 목격했다. 인간들이 서로를 점점 더 효율적으로 학살하면서 우리 종족을 괴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섞여 있었고 월광족 주군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엿보였다. 5세기는 혼자 지내기에는 긴 시간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머리가 날카롭게 돌아섰다. 무엇 때문에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폐하의 눈이요. 하은이 단순하게 대답했다. 제 눈과 같아요.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놀라움 혹은 인정일지도 몰랐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도서관 문이 열리고 빅터가 들어왔고 그 뒤를 어자가 있는 방에서 하은이 보았던 붉은 머리 월광족 여인이 따랐다. 주군. 빅터는 살짝 허리 숙여 절했다. 릴리스 부인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릴리스는 진홍색 저고리 치마가 그녀의 창백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우아하게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하은의 존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녀는 감미롭지만 어딘가 거슬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동부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요. 아직 그 주제에는 이르지 않았다. 김태환 주군은 차갑게 대답했다. 하은 아가씨와 나는 마을의회에 보낼 서신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릴리스의 완벽한 이목구비가 눈까지 닿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설마 그런 사소한 일에 주군께서 직접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제가 인간의 일을 감독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말인가? 하은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분명히 어떤 월광족보다 예의도 더 좋군요. 방 안의 온도가 떨어지는 듯 했다. 빅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김태환 주군의 표정은 조심스럽게 무표정했다. 릴리스는 하은에게 몸을 돌렸고 그녀의 녹색 눈은 위험하게 번뜩였다. 네 주제를 기억하는 것이 좋을 거야. 너는 주군의 관용으로 여기에 있는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만 해 릴리스. 김태환 주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권위는 너무나 강력해서 여성 월광족은 즉시 뒤로 물러섰다. 저는 그저 폐하의 궁중에 대한 마땅한 존경을 상기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릴리스는 시선을 내리며 말했다. 그리고 나는 하은 아가씨가 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상기시킨다. 김태환 주군의 어조는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사절로 임명되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대우받을 것이다. 빅터가 헛기침했다. 오늘 의제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하은은 월광족들이 그들의 영역 문제이웃 종족과의 영토 분쟁 인간 도시에 무차별적으로 기를 흡수하는 탈선한 월광족에 대한 보고복부 늑대족과의 무역 협상 등을 논의하는 것을 관찰했다. 그녀는 김태환 주군이 너무 가혹하지도 너무 관대하지도 않게 신중하게 통치하는 방식에 주목하며 주의 깊게 들었다. 회의 내내 릴리스는 하은에게 미묘한 비난을 퍼부으며 왜 인간이 월광족의 문제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때마다 김태환 주군은 릴리스를 직접 꾸짖지 않고 회피했는데 하은은 이 정치적 줄다리기가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회의가 끝나자 김태환 주군은 하은에게 남으라고 지시했다. 다시 단둘이 남게 되자 그는 평가하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에게 돌아섰다. 릴리스를 대부분의 사람보다 잘 다루었군. 그가 관찰했다. 도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먼저 저를 도발했어요. 하은이 대답했다. 제가 대신 움츠러들었어야 했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랬겠지. 그가 다시 그녀의 수동이자 가까이로 다가와 예상치 못한 몸짓으로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를 맞췄다. 하지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지, 하은. 그들의 가까움은 불안감을 주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녀는 그의 홍채의 희미한 은색 반점을 볼 수 있어 고개 피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폐하께서는 저를 정말 왜 이곳에 데려오신 겁니까? 그녀는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에는 다른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을 때 당신이 자원했기 때문이지. 그의 시선이 그녀를 붙잡았다. 하지만 지금은 흥미를 느낀다. 나는 힘을 알아보기에 충분히 오래 살았다. 단순히 육체적인 종류의 힘만이 아닌 저는 강하지 않습니다. 하은은 말했다. 그저 고집이 셀 뿐이죠. 고집은 세상이 당신을 부러뜨리려 할 때 싸움을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 그들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다. 당신에게 임무가 있다. 사절로서의 첫 공식 임무다. 무엇입니까? 내일 이준호와 함께 대은리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논의했던 서신을 전달하고 월별 조공을 수거할 것이다. 하은의 심장이 곧 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뛰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네 방문의 부차적인 목적이다. 김태환 주군이 확인했다. 필요에 따라 어머니의 진료를 주선하라. 이준호가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은은 그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동하여 말했다. 아직 감사하지 마라.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마을에서의 당신의 환대는 이제 다를 것이다. 당신은 나의 궁정에 속하며 그것이 당신을 표식한다. 누가 당신을 다르게 대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라. 그 정보는 내게 가치 있을 것이다. 하은은 그때 이것이 단순히 호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그녀의 충성심과 찬력 그리고 어쩌면 결의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아니, 김태환 주군이 사려 깊게 대답했다.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도서관을 나설 때 하은은 그의 기대의 무게를 느꼈다. 내일 그녀는 동정받던 자가 아니라 월광족 주군의 사절로서 대은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 생각은 그녀를 설레게 하면서도 두렵게 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인간과 월광족 사이의 이 게임에서 그녀의 진정한 충성심은 어디에 있을까? 대은리로 돌아가는 길은 묘하게도 귀향이자 동시에 작별처럼 느껴졌다. 안개 낀 산을 내려갈 때 하은은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창문에서 셀 수 없이 많이 보았던 그 풍경을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었다.
이준호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의 호박색 눈은 이따금 그녀를 향해 스쳐 지나갔다. 생각에 잠긴 듯하군.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요. 하은은 인정했다. 마을의 짐으로 떠났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주군의 사절. 이준호가 말했다. 상당한 영향력과 위험이 따르는 직책이지. 그리고 위험도요. 하은이 덧붙였다. 릴리스 부인이 충분히 분명히 밝혔어요. 이준호의 입술이 실룩거렸다. 릴리스는 1세기 넘게 김태환 주군의 배우자가 되기를 열망해왔다. 그녀는 주군의 관심을 끄는 모든 여성을 위협으로 간주한다. 저는 주군의 관심을 끈 게 아니에요. 하은이 항의했다. 아닌가? 이준호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주군께서는 도서관에서 당신과 1시간 동안 단둘이 있었다. 그는 당신의 의자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내가 200년 동안 봉사하면서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궁정에서 겨우 하루 만에 당신의 마을로 다시 보내지고 있다. 하은은 이것을 생각해 보았다. 저를 시험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 이준호가 동의했다. 하지만 당신을 시험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하은이 더 질문하기도 전에 가만은 대은리로 들어섰다. 익숙하면서도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마을 광장은 그들이 다가오자 침묵에 잠겼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보았고 어떤 이들은 성호를 긋거나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다. 가만은 마을 회관 앞에 멈췄고 그곳에는 도착을 미리 통보받은 듯 어른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하은을 어릴 때부터 치료해온 장 한의사가 서 있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준호는 그녀가 의자에 앉는 것을 돕고 해관 계단 아래에 의자를 배치했다. 당신의 권위를 기억하라. 그가 속삭였다. 당신은 주군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다. 하은은 허리를 곧게 펴고 자신이 입고 있는 고운 푸른색 저고리 치마와 목에 걸린 월광족 문양이 새겨진 은빛 패를 의식했다. 주군이 그날 아침 그녀에게 주며 자신이 보호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식이라고 설명했었다. 대을리 마을 어르신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김태환 주군으로부터 온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박민우 촌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은 하은과 이준호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돌아오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은. 그녀는 봉인된 서신을 내밀었다. 이것은 대을리와 인근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 촌장이 봉인을 뜯고 읽는 동안 모여든 군중 사이로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하은은 협력자 배신자 마법에 걸린 과 같은 파편들을 들었고 그런 반응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상처가 박혔다. 조건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박 촌장이 마침내 발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조공은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신호에 따라 두 남자가 상자를 가져왔다. 이준호는 그 내용물을 검사했다. 금화은이 월광족이 약용으로 귀하게 여기는 희귀한 약초 그리고 피처럼 보이는 여러 병이었다. 자발적인 공헌자들이었나? 이준호가 날카롭게 물었다. 항상 그랬듯이요. 박 촌장이 그를 안심시켰다. 합의에 따라 강제는 없었습니다. 이준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 아가씨가 기록을 검사할 것이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하은은 그에게 의문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주군께서 오늘 아침에 이 임무를 추가하셨다. 이준호가 설명했다. 혈액 공헌자들이 공정하게 보상받고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어른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지만 그들을 회관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장부가 나왔다. 하은이 기록을 검토하면서 불일치를 발견했다. 몇 달 전에 마을을 떠난 것으로 기록된 공헌자들. 의심스러울 정도로 낮은 보상 금액들. 이 기록들은 위조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준호에게 말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주군께서도 짐작하고 계셨다. 대은리, 지리산자락에 안개 낀 산록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은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곳처럼 보였다. 풍화된 나무던문이 달린 기와지붕 한옥집들이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좁은 흙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이곳에서 전통은 단순히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근간이었다. 그리고 그 전통 중에는 기여할 수 없는 자들은 안쓰럽게 여겨질 뿐 좀처럼 가치 있게 평가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다. 이하은은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마을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그녀의 창문에서 그녀는 익숙한 연극처럼 아침 시장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상인들은 숙련된 솜씨로 좌판을 정리했다. 아이들은 수레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전반적인 웅성거림 위로 울려 퍼졌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물통을 채우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삶은 꾸준한 리듬을 이어갔고 하은은 실제보다 더 두껍게 느껴지는 유리창 너머로 이 모든 것을 관찰했다. 새벽부터 그 창가에 있었구나.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겨울 내내 심해진 기침소리가 뒤따랐다. 김혜림은 작은 한옥 집안을 천천히 가로질렀고 한때 곧았던 자세는 병으로 인해 구부정해져 있었다. 김쌍둥이에게 새 조랑말이 생겼어요. 하은은 움직이지 않는 다리 위에 덮인 담요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박 아주머니는 어제 빵 때문에 빵집 주인과 또 다투고 있어요. 혜림은 하은의 수동이자 옆 작은 상에 한방차 한 잔을 놓았다. 넌 모든 걸 다 알아채는구나, 그렇지? 그럼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은은 눈까지는 닿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26세가 된 그녀는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어야 했다. 대신 그녀는 아픈 어머니에게 의존했고 어머니의 힘들게 쉬는 숨결 하나하나에서 자신이 짐이라는 것을 느꼈다. 수년간의 자수선으로 강하고 민첩해진 하은의 손은 무릎에 놓인 미완성 자수선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달빛 비추는 숲을 달리는 늑대들의 섬세한 무늬를 따라갔다. 그것은 촌장의 부인이 의뢰한 것이었는데 그녀는 마을에서 하은의 바느질 솜씨를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오늘 한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야. 혜림은 다시 한번 기침이 몸을 뒤흔들자 가슴에 손을 대며 상기시켰다. 하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값이 점점 더 비싸졌고 그들의 얼마 안 되는 저축은 거의 바닥나 있었다. 그녀는 해가 지기 전에 자수선을 마칠 수 있기를 바라며 손이 허락하는 한 빠르게 작업했다. 밖에서는 갑자기 시장에 정적이 흘렀다. 하은은 광장에 들어선 낯선 이에게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키가 크고 따뜻한 봄 날씨에도 불구하고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가수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자세에서는 위험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월광족 중 한 명이 마을에 왔어. 옆집 최할머니가 하은의 창가에 들르며 속삭였다. 그들은 절대 대낮에는 오지 않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틀림없어. 하은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누구요? 월광족 말이야. 기를 흡수하는 자들. 그들의 주군이 돌아오셨다고 하네. 할머니는 성호를 그었다. 혜림이 그들 옆에 나타났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리안. 불운을 부를 거예요. 그러나 최할머니는 계속해서 하은이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김태환 주군이 돌아와 그들의 조상대대로 이어진 자리를 되찾았어. 수백 년 만에 지도자가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그건 그저 이야기일 뿐이야. 혜림은 악마를 쫓는 표시를 하면서도 주장했다. 아이들을 겁주는 이야기. 그렇다면 왜 그의 사절이 우리 광장에 와 있는 걸까? 최할머니는 낯선 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도전했다. 하은은 박민우 촌장이 눈에 띄게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도포를 입은 인물에게 다가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대화가 오갔고 박 촌장의 얼굴은 점점 더 잿빛이 되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은은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에 좌절하며 물었다. 최할머니는 귀를 기울였다. 메시지에 대한 것 같아. 그리고 인간 사절에 대한 이야기. 낯선 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져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너희 주군께서는 너희 마을에서 지능과 용기를 겸비한 인간 사절을 필요로 한다. 그들에게는 후한 보상이 따를 것이다. 군중 사이로 웅성거림이 흘렀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자원자가 없군. 낯선 이의 웃음은 차가웠다. 실망스럽지만 놀랄 일은 아니지. 주군께서 매우 불쾌해하실 것이다. 하은은 생각할 틈도 없이 소리쳤다. 제가 가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의 창문으로 향했다. 혜림은 비명을 지르며 하은의 어깨를 붙잡았다. 하은아, 안 돼. 그러나 하은은 이미 손을 들었다.
제가 간다고요. 낯선 이가 그녀의 창문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처음으로 가달해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피부는 달빛처럼 창백했고 그의 눈은 놀랄 만큼 호박색이었다. 그의 완벽하게 고요한 얼굴에는 비인간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당신이군. 그는 감추지 않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둥근 얼굴, 풍만한 몸,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덮은 담요를 훑어보았다. 당신이 김태환 주군께 사절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건가? 하은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걷는 것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네. 구경꾼들 사이로 충격과 불만의 웅성거림이 퍼졌다. 해림의 손가락이 하은의 어깨를 파고들었다. 낯선 이의 표정은 회의감에서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이름이 무엇인가? 이하은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당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이하은. 그녀는 자신의 자수선을 가리켰다. 제 손은 빠르고 제 마음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는 당신의 주군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떨지 않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낯선 이는 미소 지었다. 그의 차가움보다 어딘가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미소였다. 좋아. 해질년에 다시 와서 당신을 데려가겠다. 그는 군중을 향해 말했다. 주군의 사절이 선택되었다.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가 성큼성큼 걸어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해림은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하은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이 무슨 관계란 말이냐? 하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한의사 선생님이 엄마 치료비가 얼마나 들 거라고 하셨죠?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니? 상관 있어요. 그 낯선 이가 보상에 대해 언급했으니까요. 후한 보상이요. 하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이것이 엄마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 해림은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네 목숨을 대가로? 그들은 사절을 필요로 하는 거지 희생자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은은 자신이 완전히 확신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성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 창가에 앉아서 삶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너는 내게 전부야. 해림이 속삭였다. 하은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렇다면 제가 이걸 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저 모두가 안쓰럽게 여기는 소녀 이상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소문이 퍼지면서 이웃들이 그들의 문을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만류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병적인 호기심 때문에. 늦은 오후에는 마을 선앙당 지기, 세언행당 지지가 찾아와 축복과 함께 모호한 경고를 건넸다. 하은은 그들의 말을 모두 들었지만 그녀의 결정은 변함이 없었다. 해가 먼 산 뒤로 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직접 수놓은 옷깃이 달린 단순한 푸른색 저고리와 치마였다. 제가 주군을 만나러 간다면 그녀는 애써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접어도 단정하게 보여야죠. 어둠이 내리자 낯선 이는 말없이 이끄는 가마를 타고 돌아왔다. 마을의 건장한 남자 2명이 돈을 받고 하은을 집에서 기다리는 가마로 옮겼다. 그들이 그녀의 수동의자를 들어 올릴 때 그녀는 문간에 서 있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하은이 보았던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연약해 보였다. 돌아올게요. 하은은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라며 약속했다. 가마 문이 닫히는 소리는 하은의 등골에 한기가 흐를 만큼 결정적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유일한 집에서 멀어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결정을 내렸는지 아니면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했다. 어느 쪽이든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월흥정으로 가는 길은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고 안개 낀 산속으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동안 밤의 존재들이 지배해온 곳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원하지 않던 소녀의 하은은 그들의 영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월흥정으로 가는 여정은 하은이 예상했던 것보다 길었다. 가마는 빽빽한 숲을 꾸준히 올라갔고 고목들이 좁은 길을 가득 메워 나뭇가지들이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마저 가로막는 지붕을 이루고 있었다. 이따금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을 보았지만 그것이 짐승의 눈빛인지 다른 무언가의 눈빛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얼마나 더 가야 하죠? 그녀는 자신을 이준호라고만 소개한 낯선 이에게 이미 조급해하며 물었다. 그의 호박색 눈은 무심한 듯 그녀를 살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지금쯤 돌아가겠다고 애원할 텐데 저는 대부분의 인간이 아니에요. 하은은 등 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제 질문에 답해주지 않으셨어요.
이준호의 입술이 실룩거렸다. 월흥정은 보이고 싶을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다 왔다. 그의 말에 소환된 것처럼 나무들이 갑자기 개활지로 바뀌었고 월흥정이 그들 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 어두운 돌과 하늘을 찌를 듯한 솟아오른 기와지붕이 있는 거대한 건축물이었다. 해태와 천마 같은 신화 속 동물 조각들이 성벽에 박혀 있었고 가마가 다가오는 것을 돌눈으로 지켜보았다. 횃불이 거대한 철문을 에워싸고 있었고 불꽃은 마당에 길고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은은 숨을 들이쉬었다. 월흥정은 장엄하면서도 섬뜩했다. 위압감을 주기 위해 세워진 힘의 기념비였다. 그녀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기로 다짐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다. 가마는 넓은 돌계단 아래에 멈췄다. 이준호가 먼저 내렸고 이어서 경비병 2명에게 하은을 도우라고 지시했다. 제 의자가 필요해요. 그들이 단순히 그녀를 들어 올리려 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경비병들은 가마 뒤에서 그녀의 수동의자를 꺼냈다. 그것은 몇 년 전 그녀의 상태가 영구적이라는 것이 확실해지자 마을 목수가 만든 단순한 나무 구조물에 철제 바퀴가 달린 것이었다. 자리에 앉자 하은은 저고리를 다듬고 턱을 들어 올렸다. 준비됐어요. 월흥정의 웅장한 입구홀은 고딕 양식의 화려함의 진수였다. 아치형 천장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고 수백 개의 촛불을 든 거대한 샹들리에가 대리석 바닥과 테피스트리로 장식된 벽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다. 하은은 주변을 둘러싼 복잡한 예술품들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고대 전투 장면 신화 속 생물 그리고 보석 같은 풍부한 색조로 짜여진 왕실 대관식 장면들이었다. 주군께서 어좌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준호는 정기적으로 갑옷이 서 있는 넓은 복도를 따라 앞장섬에 알렸다. 성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은은 자신들의 움직임을 따라오는 시선들을 의식하게 되었다. 문간이나 복도에서 인물들이 노골적인 호기심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창백한 손 뒤로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경멸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휠체어를 탄 여자를 본 적이 없나요? 하은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이곳에 자원에서 들어온 인간을 본 적이 없다. 이준호는 하물며 당신처럼 독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은 더욱 그렇다. 라고 정정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들은 복잡한 늑대와 까마귀가 새겨진 거대한 이중문에 도착했다. 하은이 마을 이야기에서 들었던 월광족의 상징이었다. 검은 갑옷을 입은 경비병 2명이 문을 열자 어자가 있는 방이 드러났다. 방은 거대했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된 높은 창문들로 조명되어 달빛을 포착해 돌바닥에 핏빛 무늬를 흩뿌렸다. 가장 끝에는 검은 대리석으로 된 단 위에 광택이 나는 뼈와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듯한 단 하나의 어좌가 있었고 그 위에 김태환 주군이 앉아 있었다. 멀리서도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대리석으로 조각된 듯한 얼굴, 날카로운 광대뼈, 강인한 턱, 그리고 내면의 빛으로 타오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까마귀 날개처럼 검었고 창백한 피부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어깨까지 흘러내렸다. 그는 왕관을 쓰지 않았고 검은 옷 위에 단순한 은빛 패만을 걸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왕족다운 풍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방은 하은이 들어서자 침묵하는 신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집단적인 시선을 물리적인 무게처럼 느꼈지만 대신 꾸준한 손으로 수동의자를 앞으로 밀고 나가는 데 집중했다. 이준호는 단 아래에서 멈춰 깊이 허리 숙여 절했다. 주군, 이하은 대은리 마을 출신으로 주군께 인간사절로 봉사하겠다고 자원한 자를 소개합니다. 김태환 주군의 눈은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듯한 놀라운 눈빛이었고 하은에게 강렬하게 고정되어 그녀의 피부를 따끔거리게 했다. 한참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수수께끼를 살펴보듯이 그녀를 연구했다. 가까이 오너라. 그가 마침내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하은은 수동의자를 움직여 단의 첫 계단에 닿았다. 폐하, 계단을 오를 수 없습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태도에 신하들 사이로 충격과 웅성거림이 흘렀다. 이준호는 그녀 옆에서 몸을 굳혔다. 불손한 인간을 데려온 것에 대한 처벌을 예상하는 듯했다. 모두가 놀랍게도 김태환 주군은 어좌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와 그녀 앞에 섰다. 가까이서 본 그의 존재감은 더욱 위협적이었다. 고대의 힘이 물결처럼 그에게서 뿜어져 나와 공기 자체가 무겁게 느껴졌다. 왜 자원했느냐 이하은? 그가 그녀의 수동이자 주위를 천천히 돌며 물었다. 네 종류의 인간들은 보통 우리 종족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기 마련인데 필요에 의해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 보상이 필요합니다. 놀랍도록 솔직하군. 그의 은빛 눈이 가늘어졌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군. 하은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어쩌면 호기심도 있었고 매일 창문에서 똑같은 마을 광장을 보는 것에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불꽃 같은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한 여성 신하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표정은 경멸적이었다. 죽은, 설마 이 망가진 인간을 사절로 사용하실 작정은 아니시겠죠? 다른 종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까? 말 조심해라, 릴리스. 김태환 주군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네가 나의 의도를 추정하는 것인가? 릴리스라고 불린 여인은 즉시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주군. 김태환 주군은 다시 하은에게 시선을 돌렸다. 사절의 역할은 지능, 신중함 그리고 용기를 필요로 한다. 신체적 능력은 부차적이다. 저는 앞에 세 가지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은은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0년 동안 없이 지내왔습니다. 20년이라고? 그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릴 적 병이었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나머지는 온전합니다. 김태환 주군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인정 혹은 존경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네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제가 짐이 고비극이며 동정받고 잊혀져야 할 존재라고요. 하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말은 늘 그랬듯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인간과 그들의 좁은 시선이라. 김태환 주군은 신하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모두 나가라. 이준호와 빅터를 제외하고. 신하들은 줄을 지어 나갔고 많은 이들이 하은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다. 이준호와 은빛 머리카락에 나이 든 월광족만이 남았다. 빅터는 나의 수석 고문이다. 김태환 주군은 나이 든 월광족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가 임무를 들은 후 받아들인다면 너의 임무를 설명해 줄 것이다. 빅터는 앞으로 나섰고 그의 태도는 위험 있었지만 주군보다는 덜 위압적이었다. 인간 사절의 역할은 위험이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은 아가씨. 당신은 우리 영역과 우리의 보호를 받는 인간 마을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소한 분쟁을 협상하며 우리 종족 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특이한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의 보상은요? 하은이 물었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10배나 낼 수 있을 만큼의 금화다. 김태환 주군은 말했다. 게다가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도 받을 것이다. 하은은 이것을 고려했다. 얼마나 오래 봉사해야 합니까? 1년입니다. 빅터가 대답했다. 그 후 당신의 봉사가 만족스러웠다면 계약을 갱신하거나 추가 보수를 받고 마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고 그것이 하은을 경계하게 만들었다. 무엇을 말씀해주지 않는 겁니까? 김태환 주군의 입술이 미소를 띠는 듯 구부러졌다. 예리하군. 이 직책은 또한 당신이 이 월흥정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 종족 중에는 인간을 그저 식량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다. 당신은 나의 개인적인 보호를 받을 것이지만 모든 이가 나의 칙령을 마땅히 따라야 하는 대로 존중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이다. 김태환 주군의 은빛 눈은 그녀를 꿰뚫어보는 듯했다. 하지만 자원할 때 이미 알고 있었지 그렇지 않은가?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짐작은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앉아있군. 김태환 주군은 관찰했다. 자비를 구하지도 않고 두려워 떨지도 않고 흥미롭군. 빅터가 헛기침했다. 하은 아가씨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은은 말을 끊었다. 수락하겠습니다. 김태환 주군은 새로운 흥미를 가지고 그녀를 살폈다. 당신 마을의 모든 인간들이 이처럼 단호한가? 아니면 당신이 예외인가? 폐하. 저는 20년 동안 삶을 옆에서 관찰해왔습니다. 기회는 좀처럼 나팔을 불며 자신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회가 나타나면 재빨리 잡거나 영원히 놓쳐야 합니다. 김태환 주군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부드러움이었지만 하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준호. 그가 명령했다. 하은 아가씨를 동관으로 안내하라. 푸른색 방이 적합할 것이다. 이준호는 허리 숙여 절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주군. 하은이 이준호를 따라 어저가 있는 방을 나서려 할 때 김태환 주군이 다시 말했다. 이하은. 그녀는 수동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했다. 예, 폐하. 잠시 그는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고르는 듯했다. 월흥정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네 마을의 창문보다 이곳이 더 편안하기를 바란다. 그 수수께끼 같은 말과 함께 그는 다시 어저로 돌아가 살짝 고개를 끄덕여 그들을 물러가게 했다. 이준호가 성의 미로 같은 복도를 따라 그녀를 안내하는 동안 하은은 어떤 시험을 통과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 시험의 매개 변수와 결과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월흥정에서 어떤 게임이 진행되고 있든 그녀는 이제 그 게임판의 한 조각이 되었고 복도를 따라 그녀를 따라오는 속삭임으로 미루어 볼 때 모든 이가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푸른색 방은 하은이 경험했던 어떤 사치도 뛰어넘었다. 침실은 넓어서 그녀의 수동의자가 어두운 나무로 조각된 화려한 가구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 사파이어색 휘장이 달린 4 주식 침대가 한쪽 벽을 지배했고 푹신한 의자들이 놓인 응접실은 불꽃이 즐겁게 춤추는 벽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욕실이었다. 고대의 성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현대적인 설비가 갖춰져 있었다. 주군께서는 당신의 상황을 아시고 이 방을 개조하셨습니다. 이준호는 욕조의 손잡이와 좌석이 특별히 설계된 세면실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그분은 당신의 필요를 예상하셨습니다. 하은은 낮아진 화장대의 광택, 나는 나무 위로 손을 쓸어 넘겼다. 오늘 아침에 저를 선택하셨는데 말이죠. 이준호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주군께서는 모든 것을 아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오늘 전에도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 생각에 그녀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월흥정은 여러 곳에 눈이 있습니다. 이준호는 문으로 향했다. 오늘 밤은 쉬십시오. 내일부터 임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가 떠난 후 하은은 새 방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사이즈에 맞는 저고리 치마로 가득 찬 옷장, 속옷이 들어있는 서랍, 심지어 그녀가 작업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재료가 들어있는 바느질 도구 세트까지 발견했다. 세심한 배려는 인상 깊으면서도 불안감을 주었다. 그날 밤 잠은 그녀를 외면했고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월광족 주군은 왜 그녀를 선택했을까? 그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 걸까? 새벽이 다가올 무렵 그녀는 마침내 잠이 들었지만 몇 시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한 인간 여인이 들어왔는데 그녀가 성에서 본 첫 인간이었다. 중년의 여인으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었고 친절하면서도 절제된 표정이었다. 저는 마사입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 수레를 밀며 말했다. 머무시는 동안 당신을 돕게 될 겁니다. 당신은 인간이군요. 하은은 침대에 앉으며 관찰했다. 마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중에는 기꺼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급여도 좋고 가족까지 보호해줍니다. 그녀는 작은 상에 아침 식사를 차리기 시작했다. 저는 여기 1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렵지 않나요? 하은은 능숙한 움직임으로 침대에서 수동의자로 몸을 옮기며 물었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겁니다. 마사가 정정했다. 두려움은 당신을 표적으로 만들고 존경은 당신을 살려줍니다. 그녀는 섬세한 도자기 찻잔에 차를 따랐다. 주군께서 식사 후 도서관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천장이 3층 높이까지 솟아있는 거대한 방이었다. 벽마다 책장이 늘어서 있었고 움직이는 사다리와 위층을 가로지르는 좁은 통로로 접근할 수 있었다. 중앙에는 등받이가 높은 의자들로 둘러싸인 거대한 오크 테이블이 있었고 그곳에 김태환 주군이 고풍스러운 서류들을 검토하며 앉아 있었다. 그는 마사가 하은의 도착을 알렸을 때나 문이 닫히고 그들만 남았을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은은 기다리면서 낮의 글을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을 비출 만큼 충분한 빛이 스며들었다. 그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젊어 보였다. 어쩌면 30대 중반쯤일 수도 있었지만 마을 전설에 따르면 그는 5세기 이상 살았다고 했다. 책을 읽느냐 하은 아가씨?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며 물었다. 책이 있을 때마다 읽습니다. 그녀는 대답했다. 데얼리에서는 흔치 않지만요.
이제 그가 눈을 들어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무엇이었지? 한국 전래동화 모음집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머니를 치료하는 한의사 선생님의 의학 서적이었고요. 절충적인 선택이군. 그는 주변의 책장들을 가리켰다. 여기에는 읽을 거리가 부족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마음껏 이용하도록 해라. 감사합니다. 하은은 수동의자를 테이블 가까이로 움직였다. 하지만 폐하께서 저를 문학 이야기를 하려고 부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여전히 직설적이군. 그는 서류 하나를 그녀에게 밀었다. 이것은 대은미를 포함하여 나의 보호를 받는 5마을의 인간의회에 보내는 서신이다. 당신의 새로운 직책을 설명하고 우리의 지속적인 협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하은은 서류를 훑어보며 형식적인 언어와 외교적인 어조에 주목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게 아닌데요. 무엇을 예상했지? 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유혈 사태를 경고하는 그런 것을요. 그녀는 인정했다. 김태환 주군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두려움은 쓸모가 있지만 지속적인 평화는 더 섬세한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 그의 은빛 눈이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서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하은은 더 신중하게 다시 읽었다. 잘 작성되었지만 이 구절은요. 그녀는 한 단락을 가리켰다.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종종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근처에 붓을 집어 먹물을 묻혀 작은 수정을 가했다. 그녀의 대담한 행동이 그들 사이의 공기 중에 맴돌았다. 방금 월광족 주군의 말을 수정했군. 김태환 주군이 읽을 수 없는 어조로 말했다. 제 의견을 물으셨잖아요. 하은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대답했다. 솔직함을 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그저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그는 웃었다. 자신마저 놀라게 하는 듯한 풍부한 소리였다. 빅터가 당신이 골치 아플 수도 있다고 경고했었지. 그가 옳았군. 그는 서류를 다시 가져와 그녀의 수정을 살펴보았다. 골치 아픈 것이 사절에게 가치 있는 자질입니까? 그 골치 아픔의 본질에 달렸다. 김태환 주군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 옆에 설 때까지 테이블을 돌았다. 말해보라 이 하은. 나를 볼 때 무엇이 보이는가? 그 질문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손목을 까딱하는 것만으로 제 목숨을 끝낼 수 있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군. 두려움은 여기서 아무런 목적도 없어요. 그녀는 마사의 이전 감정을 되풀이하며 말했다. 그리고 폐하께서 어차피 냄새를 맡으실 것 같고요. 과연? 그는 커지는 호기심으로 그녀를 살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나를 볼 때 괴물만을 본다. 당신은 괴물인가?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의심할 여지 없이요. 그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걷어 산을 내다보았다. 나는 5세기를 살았다 하는. 제국이 흥망성쇠하는 것을 보았다. 인구를 황폐화시킨 역병을 목격했다. 인간들이 서로를 점점 더 효율적으로 학살하면서 우리 종족을 괴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섞여 있었고 월광족 주군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엿보였다. 5세기는 혼자 지내기에는 긴 시간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머리가 날카롭게 돌아섰다. 무엇 때문에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폐하의 눈이요. 하은이 단순하게 대답했다. 제 눈과 같아요.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놀라움 혹은 인정일지도 몰랐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도서관 문이 열리고 빅터가 들어왔고 그 뒤를 어자가 있는 방에서 하은이 보았던 붉은 머리 월광족 여인이 따랐다. 주군. 빅터는 살짝 허리 숙여 절했다. 릴리스 부인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릴리스는 진홍색 저고리 치마가 그녀의 창백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우아하게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하은의 존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녀는 감미롭지만 어딘가 거슬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동부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요. 아직 그 주제에는 이르지 않았다. 김태환 주군은 차갑게 대답했다. 하은 아가씨와 나는 마을의회에 보낼 서신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릴리스의 완벽한 이목구비가 눈까지 닿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설마 그런 사소한 일에 주군께서 직접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제가 인간의 일을 감독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말인가? 하은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분명히 어떤 월광족보다 예의도 더 좋군요. 방 안의 온도가 떨어지는 듯 했다.
빅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김태환 주군의 표정은 조심스럽게 무표정했다. 릴리스는 하은에게 몸을 돌렸고 그녀의 녹색 눈은 위험하게 번뜩였다. 네 주제를 기억하는 것이 좋을 거야. 너는 주군의 관용으로 여기에 있는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만 해 릴리스. 김태환 주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권위는 너무나 강력해서 여성 월광족은 즉시 뒤로 물러섰다. 저는 그저 폐하의 궁중에 대한 마땅한 존경을 상기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릴리스는 시선을 내리며 말했다. 그리고 나는 하은 아가씨가 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상기시킨다. 김태환 주군의 어조는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사절로 임명되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대우받을 것이다. 빅터가 헛기침했다. 오늘 의제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하은은 월광족들이 그들의 영역 문제이웃 종족과의 영토 분쟁 인간 도시에 무차별적으로 기를 흡수하는 탈선한 월광족에 대한 보고북부 늑대족과의 무역 협상 등을 논의하는 것을 관찰했다. 그녀는 김태환 주군이 너무 가혹하지도 너무 관대하지도 않게 신중하게 통치하는 방식에 주목하며 주의 깊게 들었다. 회의 내내 릴리스는 하은에게 미묘한 비난을 퍼부으며 왜 인간이 월광족의 문제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때마다 김태환 주군은 릴리스를 직접 꾸짖지 않고 회피했는데 하은은 이 정치적 줄다리기가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회의가 끝나자 김태환 주군은 하은에게 남으라고 지시했다. 다시 단둘이 남게 되자 그는 평가하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에게 돌아섰다. 릴리스를 대부분의 사람보다 잘 다루었군. 그가 관찰했다. 도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먼저 저를 도발했어요. 하은이 대답했다. 제가 대신 움츠러들었어야 했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랬겠지. 그가 다시 그녀의 수동이자 가까이로 다가와 예상치 못한 몸짓으로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를 맞췄다. 하지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지 하은. 그들의 가까움은 불안감을 주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녀는 그의 홍채의 희미한 은색 반점을 볼 수 있어 고개 피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폐하께서는 저를 정말 왜 이곳에 데려오신 겁니까? 그녀는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에는 다른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을 때 당신이 자원했기 때문이지. 그의 시선이 그녀를 붙잡았다. 하지만 지금은 흥미를 느낀다. 나는 힘을 알아보기에 충분히 오래 살았다. 단순히 육체적인 종류의 힘만이 아닌 저는 강하지 않습니다. 하은은 말했다. 그저 고집이 셀 뿐이죠. 고집은 세상이 당신을 부러뜨리려 할 때 싸움을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 그들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다. 당신에게 임무가 있다. 사절로서의 첫 공식 임무다. 무엇입니까? 내일 이준호와 함께 대은리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논의했던 서신을 전달하고 월별 조공을 수거할 것이다. 하은의 심장이 곧 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뛰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네 방문의 부차적인 목적이다. 김태환 주군이 확인했다. 필요에 따라 어머니의 진료를 주선하라. 이준호가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은은 그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동하여 말했다. 아직 감사하지 마라.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마을에서의 당신의 환대는 이제 다를 것이다. 당신은 나의 궁정에 속하며 그것이 당신을 표식한다. 누가 당신을 다르게 대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라. 그 정보는 내게 가치 있을 것이다. 하은은 그때 이것이 단순히 호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그녀의 충성심 관찰력 그리고 어쩌면 결의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아니, 김태환 주군이 사려 깊게 대답했다.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도서관을 나설 때 하은은 그의 기대의 무게를 느꼈다. 내일 그녀는 동정받던 자가 아니라 월광족 주군의 사절로서 대은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 생각은 그녀를 설레게 하면서도 두렵게 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인간과 월광족 사이의 이 게임에서 그녀의 진정한 충성심은 어디에 있을까? 대은리로 돌아가는 길은 묘하게도 귀향이자 동시에 작별처럼 느껴졌다. 안개 낀 산을 내려갈 때 하은은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창문에서 셀 수 없이 많이 보았던 그 풍경을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었다. 이준호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의 호박색 눈은 이따금 그녀를 향해 스쳐 지나갔다. 생각에 잠긴 듯하군.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요. 하은은 인정했다. 마을의 짐으로 떠났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주군의 사절.
이준호가 말했다. 상당한 영향력과 위험이 따르는 직책이지. 그리고 위험도요. 하은이 덧붙였다. 릴리스 부인이 충분히 분명히 밝혔어요. 이준호의 입술이 실룩거렸다. 릴리스는 1세기 넘게 김태환 주군의 배우자가 되기를 열망해왔다. 그녀는 주군의 관심을 끄는 모든 여성을 위협으로 간주한다. 저는 주군의 관심을 끈 게 아니에요. 하은이 항의했다. 아닌가? 이준호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주군께서는 도서관에서 당신과 1시간 동안 단둘이 있었다. 그는 당신의 의자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내가 200년 동안 봉사하면서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궁정에서 겨우 하루 만에 당신의 마을로 다시 보내지고 있다. 하은은 이것을 생각해 보았다. 저를 시험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 이준호가 동의했다. 하지만 당신을 시험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하은이 더 질문하기도 전에 가마는 대은리로 들어섰다. 익숙하면서도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마을 광장은 그들이 다가오자 침묵에 잠겼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보았고 어떤 이들은 성호를 긋거나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다. 가마는 마을 회관 앞에 멈췄고 그곳에는 도착을 미리 통보받은 듯 어른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하은을 어릴 때부터 치료해온 장 한의사가 서 있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준호는 그녀가 의자에 앉는 것을 돕고 해관 계단 아래에 의자를 배치했다. 당신의 권위를 기억하라. 그가 속삭였다. 당신은 주군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다. 하은은 허리를 곧게 펴고 자신이 입고 있는 고운 푸른색 저고리 치마와 목에 걸린 월광족 문양이 새겨진 은빛 패를 의식했다. 주군이 그날 아침 그녀에게 주며 자신이 보호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식이라고 설명했었다. 대을리 마을 어르신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김태환 주군으로부터 온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박민우 촌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은 하은과 이준호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돌아오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은. 그녀는 봉인된 서신을 내밀었다. 이것은 대을리와 인근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 촌장이 봉인을 뜯고 읽는 동안 모여든 군중 사이로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하은은 협력자 배신자 마법에 걸린 과 같은 파편들을 들었고 그런 반응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상처가 박혔다. 조건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박 촌장이 마침내 발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조공은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신호에 따라 두 남자가 상자를 가져왔다. 이준호는 그 내용물을 검사했다. 금화하은이 월광족이 약용으로 귀하게 여기는 희귀한 약초 그리고 피처럼 보이는 여러 병이었다. 자발적인 공헌자들이었나? 이준호가 날카롭게 물었다. 항상 그랬듯이요. 박 촌장이 그를 안심시켰다. 합의에 따라 강제는 없었습니다. 이준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 아가씨가 기록을 검사할 것이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하은은 그에게 의문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주군께서 오늘 아침에 이 임무를 추가하셨다. 이준호가 설명했다. 혈액 공헌자들이 공정하게 보상받고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어른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지만 그들을 회관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장부가 나왔다. 하은이 기록을 검토하면서 불일치를 발견했다. 몇 달 전에 마을을 떠난 것으로 기록된 공헌자들. 의심스러울 정도로 낮은 보상 금액들. 이 기록들은 위조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준호에게 말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주군께서도 짐작하고 계셨다. 불일치를 기록해두라. 떠나기 전에 처리할 것이다. 공식 임무를 마친 후하은은 어머니를 방문할 시간을 허락받았다. 이준호는 어른들과 함께 남아 그의 존재가 갑자기 적대적으로 변한 마을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김혜림의 한옥집은 하은이 기억했던 것보다 작아 보였다. 그녀는 어머니를 침대에서 발견했고 어머니의 상태는 며칠 전보다 눈에 띄게 나빠져 있었다. 하은아? 혜림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정말 너니? 저예요, 엄마. 하은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연약한 손을 잡았다. 제가 한의사를 모시고 왔어요.
도시에서 온 전문의예요. 장한의사 선생님이 주선해 주셨어요. 월흥정에서 그들과 함께 도착한 엄격한 인상의 전문 한의사가 즉시 해림을 진찰하기 시작했다. 하은은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고 약이 투여되며 지시가 주어지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어머니께서는 폐렴이 있으십니다. 한의사는 나중에 설명했다.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적절한 관리와 이 약들로 치료 가능합니다. 그녀는 하은에게 여러 개의 약병을 건네주었다. 복용량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휴식과 치료를 병행하면 회복되실 겁니다. 안도감이 하은에게 밀려들었다. 감사합니다. 한의사가 떠난 후혜림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살폈다. 달라 보이는구나. 겨우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하은이 미소 지었다. 네 모습이 아니다. 혜림은 말했다. 네가 자신을 지탱하는 방식이 말이야. 마치 네가 한 번도 몰랐던 무언가를 찾은 것처럼. 하은은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어머니에게 월흥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웅장함과 그녀 방의 예상치 못한 편안함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김태환 주군이나 궁정의 긴장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언급하지 않았다. 마을에서 끔찍한 말들을 하고 있어. 혜림이 속삭였다. 내가기의 종이 되었다고. 월광족 주군이 너를 홀렸다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은이 대답했다. 저는 그분의 사절일 뿐이의 요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이 직책에는 좋은 보상이 따르고 엄마 치료비는 물론 그 이상을 낼 수 있어요. 너에게 어떤 대가가 치러질까? 혜림이 다그쳤다. 하은이 대답하기도 전에 밖에 소란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창문 너머로 그녀는 광장에 군중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 중심에는 이준호가 화를 잘 내는 마을 대장장이 토마스 김이 이끄는 남자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가봐야겠어요. 하은은 어머니의 손을 쥐며 말했다. 한의사 선생님이 내일 다시 오실 거예요. 부디 쉬시고 약을 드세요. 하은아 혜림이 말을 시작했지만 하은은 이미 문을 향해 수동의자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광장에 도착했을 때 대치는 이미 격화되어 있었다. 토마스 김은 쇠꼬챙이를 휘두르며 얼굴은 분노와 술로 붉어져 있었다. 우리가 합의한 조공보다 더 많은 걸 가져가는 걸 알고 있다. 그는 이준호에게 소리쳤다. 밤중에 우리 아이들의 피를 빼간다고. 내 고발은 거짓이다. 이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하은은 그의 눈에 위험한 섬광을 볼 수 있었다. 김태환 주군의 법은 미성년자에게 서기를 취하는 것을 금한다. 거짓말쟁이. 토마스가 덤벼들었다. 쇠꼬챙이는 이준호의 심장을 겨냥했다. 비인간적인 속도로 이준호는 공격을 피했지만 하은은 그가 자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폭력이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더욱 확고히 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멈춰요. 그녀는 군중을 뚫고 수동의자를 밀고 나아가며 외쳤다. 토마스 김 물러서세요. 대장장이는 그녀에게 몸을 돌렸고 그의 표정은 일그러졌다. 월광족의 하수인. 무슨 마법을 걸었느냐 이 하은? 그 비난은 따가웠지만 하은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마법은 없어요 토마스. 오직 진실뿐입니다. 아이들이 길을 빼앗긴다면 그것은